실크로드의 다른 말로 담마로드라고도 합니다. 인도가 불교의 발생지이긴 합니다만 지금 우리가 모시고 있는 부처님의 다양한 모습들은 중국화되어서 한국화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흔히 불상을 새로 조성했을 때 주지스님 얼굴이랑 닮았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분? 그죠? 새로 불상을 조성하면 그 불상을 조성한 사람들을 닮습니다. 마찬가지로 인도에서 발생한 불상들은 인도인의 모습이겠죠. 그죠? 그러면 중국에서 발생한 부처의 모습들은 중국 사람들이겠죠. 그 가운데에서도 누구겠습니까? 왕들이겠죠. 그죠? 당대 대단한 사람들이 대단한 엄청난 재산을 들여서 기부를 해서 만드는 거니까. 은광석굴은 이제 전문가분들이 대략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체크를 좀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동네 자체가 선비족의 동네입니다. 선비족 중에서도 탁발 선비족. 선비족 어디서 한 번쯤 들어봤죠? 네. 그죠? 네. 선비족이 여러 갈래의 선비족이 있는데 특히 이제 이 부귀시대 이 탁발 선비족은 고구려와 인연이 매우 닿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문화가 우리 거라는 게 아니라 서로 주고받는데 지금 우리의 양식이라고 하는 이 옷고름들 같은 거, 고구려 무영총에서 나타나는 건물의 양식들, 사람의 복식들, 이런 것들이 어디서 구체적으로 나타나냐 그러면 바로 이 은광석굴에서 나타납니다. 나중에 이제 몇 군데 보면 옷구름이 옷깃이 우리랑 매우 닮았다. 한복이랑 고구려 복식이랑 닮았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게 뭘 이야기하냐 그러면 발생 지역에서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발생 지역의 최고 권력자의 얼굴을 조성을 많이 합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어. 돈을 많이 냈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 사람의 힘을 빌려서 그 사람의 얼굴을 만들어 놓으면 어떻습니까? 다른 이들이 파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파괴를 할 수 없겠죠. 대신에 나라가 망하면 파괴됩니다. 이게 정치적인 개입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종교가 정치랑 가까이에서도 멀리에서도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너무 가까이 하다가 다른 병폐가 생기면 완전히 망합니다. 너무 멀리 해도 망합니다. 그때 불교는 라이벌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만 도교는 유독 불교를 라이벌로 여깁니다. 그래서 불교하고 도교하고 토론전쟁, 담론전쟁까지 일어납니다. 근데 여기에서 불교가 계속 이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생수를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도가의 내용들이 불교의 사상과 닮아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격의 불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슷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그 문화를 가지고 설명하는 거, 그걸 격의 불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나중에는 이게 불교인지 도교인지 유교인지 짬뽕이 되어서 구별하기가 매우 힘들어지는 양상이 나타나거든요. 석굴 사원 중에서 제일 중요한 굴들 설명들은 쭉 했을 건데 16굴에 보면 동이족, 이 선비족하고 예족하고 맥족하고 이 전체를 묶어서 동이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동이족은 한 족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종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상당한 종족들이 우리의 고대 문화랑 닿아 있다는 거죠. 우리는 원래 정주하던 세력이 아닙니다. 자꾸 이제 사관을 잘못 가지고 토착 세력이라고 한민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원래 이렇게 떠돌던 종족들이에요. 정착을 일찍 해서 강력한 문화를 발생시켰을 뿐이죠. 근데 기존에 있던 문화가 그냥 갑자기 강력해지지는 않습니다. 외부에서 강력한 문화가 와야 강력해지죠.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한 군데에서 막 일어나지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화랑총이나 무덤 같은 데 보면 우리를 활 잘 쏘는 민족이라고 하잖아요. 활은 앉아서 쏩니까? 서서 쏩니까? 말을 타고 쏩니까? 말을 타고 쏘는 종족이에요. 그 종족이 우리 종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 양궁을 누가 제패합니까? DNA가 수천 년, 수만 년 DNA가 흐르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말 위에서 활을 쏘기 위해서는 이 발을 거는 걸개가 필요하거든요. 이게 옛날로 치면, 지금으로 치면 반도체급의 기술입니다. 이걸 가지고 있었던 종족이 우리 종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을 잘 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금관이랑 얇은 금속 공예가 뛰어난 이유는 전 세계 어디에도 왕관들 보셨죠? 신라시대 이번에 7개 왕관이 한 군데 모이거든요. 금속 공예의 결정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얇게 두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여차하면 얇게 해가지고 이거 갖고 가면 돼. 그럼 이거는 지금도 금이 전 세계 통화 가치로는 최고로 치는 것처럼 그때 당시도 금은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얇게 만들수록 기술이 뛰어날수록 뭐예요? 이동에 용이하다. 맞죠? 금덩어리를 들고 가는 게 편할까요? 얇게 펴서 몸에 착착 감으면 편할까요? 그러니까 팔찌 같은 거, 왕관 같은 거 얇게 만드는 기술이 뛰어난 겁니다. 우리나라가. 우리나라는 그래서 어디에 가서도 종족 자체가 여기에는 한국인이 없겠지 있습니다. 그만큼 나가서 적응을 정말 잘하는 종족이다. 그래서 몇 개의 굴들 가이드 설명할 때 잘들 들으시고 살펴보시면 압도적일 겁니다. 스님은 남겨뒀던 게 이 용문석굴하고 이 운강석굴을 남겨뒀어요. 단마로드라고 해서 저쪽 인도의 아잔타에서 석굴이 시작되어서 이렇게 쭉 넘어옵니다. 파키스탄을 넘어서 중국 변방을 지나서 그 다음에 완전히 중국화되는 데가 여기 저 막고굴에서 시작되어서, 막고굴은 이런 석굴 사원이긴 하지만 그림 중심이에요. 조각 중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3대 굴이라고 할 때 도낭의 막고굴, 낙양의 용문석굴, 그 다음에 여기 운강석굴을 3대 석굴이라고 하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조각으로는 전 세계, 중국에서 최고면 전 세계 최고거든요. 로마 바티칸의 조각들이 아름답다고 하지만 재질 자체가 다릅니다. 이 기술이 결정판으로 끝나는 데가 어디냐? 우리나라 석굴암입니다. 왜냐하면 돌재질이 여기도 그나마 석굴 파기가 조각하기가 좋은 편인데 나중에 심지어는 이제 흙으로 만들어서 소조상으로도 빚거든요. 근데 가장 조각하기 어려운 돌이 화강암이에요. 근데 그걸로 그렇게 큰 불상을 조각했다라고 하는 것은 기술이 얼마나 대단했던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 응연목탑이 예정에 없었던 겁니다. 근데 응연목탑을 넣은 이유는 현공사라고 이렇게 벼랑에 달려있던 곳이 원래 예정되어 있었으나, 현공사는 냉정하게 보면 불가의 사원이 아니고 도가의 사원입니다. 여기는 원래 이름이 보면 불궁사 석가탑입니다. 그 말은 여기가 사리탑이라고 말이 되거든요. 왜 여기를 왔냐 그러면 전 세계에 이렇게 탑의 흐름이 있어요. 제일 먼저는 보드가야 대탑, 그 다음에 저쪽 이제 인도 쪽에 있는 피프라와가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마하보디 대탑, 마하보디 대탑 이렇게 넘어오면 제일 유명한 탑은 법문사 사리탑입니다. 근데 양식이 거기는 공통적으로 뭐냐면 벽돌입니다. 그 탑 양식을 전탑 양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가장 오래된 탑의 양식은 전탑이에요. 벽돌을 구워서 쌓아 올린 탑, 그걸 벽돌 전자를 써서 전탑이라고 합니다. 가장 이런 식의 전탑이 남아있는 곳은 경주 분황사, 그래서 거기를 모전석탑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배워야 될 게 많아서 좋긴 합니다. 한국 가서 이 탑만 둘러봐도 좋아요. 그러던 게 불국사, 가문사, 화강암 덩어리의 탑으로, 그래서 한국을 석탑의 나라라고 합니다. 중국도 전탑은 많이 있는데 대부분이 전탑이에요. 목조로 만든 탑은 거의 없어요. 가장 오랜 시기의 탑도 이 탑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60m급이에요. 이거보다 몇백 년 앞선 탑이 바로 황룡사 9층 목탑입니다. 지금 경주에 모형은 있습니다만 실물이 없잖아요. 실물에 가장 가까운 모습이 어딜까? 바로 이 사람들이 지은 이 탑입니다. 근데 아이러니죠. 역사의 아이러니. 우리 탑을 불태운 종족이 누굽니까? 거란족이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태우냐 그러면, 전쟁을 하면 인간이 정신이 꺾일 곳을 먼저 칩니다. 그래서 친 게 어디냐, 신라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걸 먼저 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려에 또 다시 2차 침난이 있었을 때 어디를 칩니까? 팔만대장경을 치는 거예요. 왜? 정신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치는 겁니다. 불태워버리는 겁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 우리는 사라졌는데 여긴 남아있잖아요. 근데 급하게 와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 탑은 언제까지 버틸지 모릅니다. 목조탑이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기울어져 가요. 엄청난 깃술입니다. 못 하나 안 받고 만든 거예요. 끼워 맞추기로. 근데 그 작은 신라에서 그때 당시에 선덕여왕의 명으로, 자장스님의 감독으로, 이거보다 20m가 더 높아요. 80m 중반이니까 있었으면 아마 전 세계에 자랑하는 탑이 될 겁니다. 탑의 흐름이 인도에서 발생해서 쭉 옵니다. 법문사를 거쳐서. 근데 목조로 완성된 건 이 탑. 그러면 가장 이런 시기의 목탑은 어딜까? 일본입니다. 그래서 일본을 목탑의 나라라고 합니다. 우리 신라시대의 탑보다 이런 시기의 탑이 바로 성덕태자가 만들었다라고 하는, 명령해서 지었다라고 하는 호류지 5층 석목탑이에요. 법융사 5층 목탑. 여기는 그림을 삼국시대란 말이에요. 이런 시대의 삼국시대. 고구려에 아마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담징, 벽화를 그렸다고 전해지는 그곳이 바로 호류지 목조 5층 탑입니다. 지금
남아있는 탑 중에는 가장 이른 시기예요. 여기보다도 몇백 년 앞서죠. 우리 신라시대 황룡삽 탑보다 빠르니까. 그래서 일본도 이렇게 목탑을, 우리는 무슨 나라? 석탑의 나라. 일본은 목탑의 나라. 인도하고 중국은 원래 전탑의 나라예요. 아시겠죠? 이 탑이 중요한 거, 여기서 20m, 30m 가까이 더 올라갔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얼마나 장엄할까?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얼마나 아름다웠기에 이 사람들이 먼저 그걸 불태웠을까? 특별한 시간이니만큼 고려시대 모구이자라고 하는 스님이 통로사에 오셔서 시문을 남깁니다. 뭐라고 남기냐? 아, 이 흔적이 그 흔적인가 보다. 탑에 보면 그때 당시에 그을린 흔적처럼 남아 있었다 그래요. 무슨 말씀을 덧붙이느냐? 아, 신라의 탑이 불타오를 때 이 석탑에 그 흔적이 남았나 보다 라고 시문을 남기십니다. 그 말인즉슨 탑의 크기는 비교할 바가 아니지만 통로사 사리탑이, 금강계단에 모셔져 있는 사리탑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건 뭐 가이드분들이 더 설명을 잘 하겠습니다만 가이드분들이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짜 이 탑은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법문사 탑도 원래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에 벼락을 맞아서 탑이 반으로 쪼개지면서 그 안에서 엄청난 유물들이 쏟아져요. 근데 정부에서는 이걸 원래 시시하고 싶었어요. 근데 지하 궁전에 파면 팔수록 엄청난 유물들이 쏟아졌습니다. 공산당 정부에서도 이걸 허용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라 돈 약 6천억, 7천억을 들여서 엄청난 불교 성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법문사 사리탑이에요. 자그마치 한 170m 정도로 만들어 버렸다니까. 중국은 되겠다 싶으면 정부에서 이렇게 엄청난 돈을 들여서 불교 성지를 만들어 버립니다. 현대식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초현대식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무섭습니다. 우리는 뭐 주저주저 하고 있을 때 이 사람들은 과감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터는 옆에 그대로 두고 새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게 무서운 저력입니다. 그게 이 험난한 시기에, 정말 핍박받던 시기에 전 세계 미국과 1, 2등을 다툴 정도의 힘을 가진 이유입니다. 여러분, 아시아에 중국이 미국과 한판 붙자고 이렇게 할 정도로 성장할 줄 아마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지금 보세요. 미국하고 뭐 한번 해보자고 막 하잖아요. 대단한 일입니다. 수많은 학자들이 아시아로 이동한다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기술이 위대합니다. 정말 위대합니다. 서양에 가서 막 감탄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화가, 우리가 속해 있는 문화권이 이토록 훌륭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걸 아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Moving